서 박사님께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 정세 변화, 특히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24일인가요? 그러니까 딱 10일 내지는 그러니까 11일이면 그러니까 11월 밤 정도면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월 6일 오전이면은 뭐 거의 확인될 거다 그러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아마 거의 11월 5일 정도쯤에도 지금도 거의 이제 트럼프 당선이 예상된다. 물론 이제 가다 보면 돌변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러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할 것 없이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어떤 상황을 또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감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입장에서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또 좁히 자면 또 우파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거와 관련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그러니까 진단과 함께 어떤 대응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발제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서 박사님 발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서명구입니다. 지금 우리 이강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미대선 관련된 상황과 연결을 하셔서 제가 발표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으로 제가 미대선에 한국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지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전체 제목처럼 반통일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과 자유애국진영의 책무가 뭘까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미 대선 얘기를 하셨지만은 다음 달 10일이면은 윤 대통령 임기가 이제 과반을 지나가면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반환점을 돌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명실공히 정권 교체가 되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 체제가 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 행정부도 역시 부서의 장들은 바뀌었지만은 중간 간부급들이나 또는 산하단체장들 여전히 반대한민국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 언론을 비롯해서 문학의 지식인 전체가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윤 대통령 전반기에 대한 고민이나 과가 다 있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 여부하고 임구가 끝나봐야 그 공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시야 자체를 윤 대통령이라는 한 정권 혹은 보수 우파 보수 진영이라는 진영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대한민국적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한번 과제 같은 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적 관점을 정립한다는 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 사상 최초의 근대 국가입니다. 요새 건국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근대 국가로서는 대한민국이 최초지요. 그리고 근대 국가라는 것은 보통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국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신분제 국가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도 보장하려는 체제입니다. 국가 체제는 한편으로는 인간을 억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한다는 원리, 그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고,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바로 이러한 근대 국가로 출범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8년도에 출발하였습니다만 오로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그 좌파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고 미군정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무정견적인 그런 아주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식견, 특히 국제정치적 안목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6.25 침략을 물리치고 특히 한미방위조약이라는 국가의 틀, 안보의 틀을 만드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능력이 최대한도 발휘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껍질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향해야 될 목적, 가치 이런 것을 위주로 만든 그 헌법이다. 그래서 그 헌법을 하나의 프로그램적 그 헌법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지향해야 될 가치만 세워놓은 것이지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약국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은 그 뒤에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과제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의 과제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위 산업화이고, 하나는 그 위에 정치적 민주화를 갖다가 온전하게 실시하는 이런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제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틀 위에서 추진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과제를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 과제는 부수적인 과제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말한 이 현실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 헌정적인 그 하나의 틀을 조정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헌법 자체는 거의 완벽한, 아주 완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특히 이 독일의 그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워할 때 누더기 헌법이 됐다 하는데 사실은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 과도하게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던 헌법을 경제 자유를 위한 헌법으로 고치고 54년 우리가 말하는 4.4 오입 개헌 속에 이 사실은 경제 자유 조항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63년도 3공화국이 탄생하면서 그 헌법에서는 완전히 경제조항으로 내려냈던 겁니다. 또 7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신헌법이라는 역시 그 당시에 우리가 박 대통령이 주도해서 추진했던 중화공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일들이었고 87년도에는 이제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인 소위 민주화를 시책을 하나씩 펼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 이것을 어떻게 물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 그래서 인류의 가치와 수호 발전을 한다는 근대 정신을 표출하기 위한 이런 그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이 세계사적 이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주화 이후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외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성과는 한반도 남쪽에 국한되어 있고 북쪽에는 아직도 이런 가치가 실현되지 못한 비안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한민국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온 그동안의 업적들 또 이를 추진해온 주도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탈취하고 바꿔치기 하려는 그러한 흐름이 지난 30년 동안 강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온갖 종류의 요소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성과를 왜곡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국가다. 6.25에 대해서는 북침이니 남침 유도설이니 또 심지어는 메가더를 통일을 방해한 세력이니 또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니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일파니 또는 인권 침해니 이런 비판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업적이 워낙에 뚜렷하니까 과거에는 민주당 정권의 경제 개발을 박 대통령이 훔쳤다. 또 그런 개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주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심각한 문제는 민주화의 업적 부분하고 선진국 진입의 공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사 탈취가 역사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먼저 민주화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전체 역사를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발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만들어낸 육성해낸 중산층이 주도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넥타이 부대로 표현했습니다. 즉 중산층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정치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투쟁에서는 앞장선 사람은 김영삼 그 당시의 총재입니다.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주협을 만들고 신화민주당을 만들어서 이 총선 나름대로 선전하고 그래서 야당 투쟁의 추진력을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개헌 투쟁을 벌였고 여기에 제야 세력이 가세를 했고 학생 세력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이 소위 가세했습니다. 보조 세력으로 가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마치 자신들이 민주화를 주도한 것처럼 지금 완전히 역사를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민주화를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거대 서사라는 이상한 담론을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담론이 아니라 하나의 성역화, 신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동학에서부터 시작해서 4.3이나 대구 복동 같은 건국기의 사건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5.18 이런 것들을 성역화하고 역사주의를 이걸로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자들과 후손들에게 영예와 특권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물질적, 현실적 혜택을 부여해서 역사와 현실의 주도 세력, 특권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민주화 이후 30년에 걸쳐서 지금 민주화의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라는 내외의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외 인사들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전부 다 수상 소감으로 하는 얘기가 종래의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스스로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성장은 사실은 정권 주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그동안 만들어 놓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폭발한 덕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규제가 각종 정치적 규제와 국가의 규제가 상당 부분 약화되면서 탄탄하게 마련된 개인의 활력, 개인의 힘이 민주 제도 속에서 분출돼 나왔다. 민간 주도의 경제적 활력이 새롭게 마련된 민주 제도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우리가 한류에서도 보듯이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에 만개한 것이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이 지금 그동안의 거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경험적 사실입니다. 뭐 정쟁을 일삼는다는 건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특히 좌파들이 중심이 된 각종 반시장적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상당 부분은 이 경제 발전 그다음에 이 선진국의 진입을 가로막은 세력들이 거꾸로 선진국의 공로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또 어떻게 도대체 진행되는 것인가? 가만히 놓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실적, 뭐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김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 틀림없습니다만은 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금융 위기를 처리하고 북핵 개발을 바로 이때 방조하기 시작했고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하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을 결단낸 이 세 가지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김대중 정부가 출범되는 저희 역사의 단절이 일어나는 주도 세력에서 완전 단절이 일어나는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국정 운영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사람들이 정초하는 이 밑에 주초를 놓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가치 정도가 아주 심하게 발생된다. 특히 이때 본격적으로 소위 그 반대한민국 세력, 부운동권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반대한민국 세력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두 정권 하에서 자생력을 획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하고 산하 및 관련 단체에 이어서 중앙정부에 관련된 단체, 사내단체 등들을 장악하면서 각종 예산기금, 공적자금, 그 다음에 재벌들의 문화재단들 등등 그 운영권들에 침투하고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완전히 이 사회에 물질적 기반을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또 전교조 합법화 교과서 외워 5.18 성역화 등으로 일종의 그쪽의 전위부대들이 탄생됐고 대북 유화 정책, 북핵 문제가 완전히 심화되고 대공 수사력이 약화되고 대북 경계의식이 약화되면서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활동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거대하게 열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그동안에 보수 우파로 기울어졌던 이 정치 지형이 좌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국민적 우리 모레스란 표현합니다. 국민적 어떤 국민적 도덕성이라고 그럴까요? 국가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바로 이 문제점을 갖다가 적시하고 이것을 척결하고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논리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오인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같은 체제에 대해서 경쟁하는 세력으로 오인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면 이들은 당연히 극복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 위에 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반대한민국 우파들은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이 우파 10년 정부를 갖다가 거치면서 전통적인 야당 세력인 그 야당으로부터 정당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들은 주로 제야에서 놀거나 그 야당 내에 지금 현재 야당이죠. 그 야당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거였다면은 이 시기를 통해서 이들이 야당 자체를 접수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시작이 돼서 문재인을 앞세워서 이해찬 제야 원로, 저희 자칭 제야 원로들이 당권을 장악해서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교체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해야 됐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근혜 탄핵이라는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는데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저희가 바로 한국자유회의에서는 고 노재봉 총님이 주도한 저희 한국자유회의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사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기존의 한국의 야당하고 다르다. 운동권 면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주의적 현상이 이 사회, 한국 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야당을 장악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탈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대한민국 자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적폐세력 단죄, 또 대북 유화 정책, 자신을 이남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유화 정책, 그다음 개헌 추진 다 실패했습니다만은 이 문재인은 이런 그 정책을 추구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진영 내 분열을 초래해서 결국 대선에 패배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현황 진단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자막하게 하겠습니다. 윤 정부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제 임기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큰 흐름에 동조했던 세력이면서 그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세력입니다. 다만 이제 대선 과정을 통해서 시장 경제 등 보수 우파적 가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통적인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의 통치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국정 철학이나 방향성 자체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소위 이 정치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특히 이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재명 단죄의 한계를 좀 지금까지 노정해 왔다. 너무 사법적 단죄에만 치중했고 정치적 단죄는 하는데 좀 역부족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극렬 저항과 반격이라는 부작용이 조례된 것이 아닌가. 또 범우파와 중도 세력을 정치 연합화하는 그런 우군화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계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족 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놓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정책 능력도 상당히 이제 대외 관계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4대 개혁은 아직까지 부진하고 특히 의료 개혁은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맞게 됐다. 우리가 그걸 놓고 본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사실상 집권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윤 정부가 추진해온 이재명 심판이 1심판결이 다가오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을 들먹이면서 지금 재집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업 음모설부터 얘기해서 온갖 얘기들을 꺼내오면서 이 정부를 괴롭혀오다가 이제는 문제를 김건희 여사 악마화 여기에 초점을 두고 특검 공세 그다음에 이것이 임기 단축 탄핵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나서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지금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이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문재인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타치 바꿔치기 하면은 대한민국은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걱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이 과정에서 정권이 만약 넘어간다면은 이제는 다시 보수 우파로 넘어오기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동안은 헤게모니에 자신이 있어서 방심을 했다면 앞으로는 헤게모니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법적으로도 정권이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그 국제 정세로 놓고 보면은 이 전체주의 권위주의 쪽과 이 자유민주주의 쪽과의 지금 대립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데 이때 이 잘못 줄을 서놓버리면은 설령 이 정권이 나중에 이 보수우파 쪽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줄을 서버리고 해놓으면은 다시 이제 넘어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정권이 넘어가면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은 과거의 탄핵 국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번하고는 달리 보수 우파 세력도 충분히 결집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 등도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 또 그 사람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뭉쳐지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또 지금 현재의 그 안보 위기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는 주목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열흘 후 미 대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리스크가 상당히 고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적 관점이다. 정권적 관점이 아니고 정파적 관점이 아니라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대외적으로 안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먼저 지금 김정은 체제가 이제 독립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다. 또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적인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이제 반대한민국 세력의 이
봉기 공작, 전복 공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본교가 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빌미를 줄 여권 내의 분열의 요소들, 원심력에 커져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런 그 전복 공작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공통력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제정치적, 간단히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개입해 들어오느냐 문제, 특히 북한이 또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느냐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꺼번에 봐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하니까는, 특히 이제 그 여당 사람들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전복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정상적인 국가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북한에서 대남 부선 다 폐지했으니까 이제 전복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오해입니다. 절대 오해입니다. 다른 서로 적대적인 체제에서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적대 두 국가론이지만 뒤로는 여전히 전복 전략이 펼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기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이런 그 헌정유린 파괴 폭풍을 맞아서 파산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의 우선 무게중심, 이 무거울 중자의 무게중심을 배가 전복되지 않게 밑에 있는 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저들이 만일 봉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역시 하나의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사이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기획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북한이나 중국의 북한의 움직임, 또 중국의 군대 세력과의 연계,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윤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건 옛날에 제야 세력들이 김대중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김대중 정권에 참여하는, 김대중 노선에 참여하고 김대중의 당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 비판적 지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몰랐지만 그 이후에 대외적으로 전혀 김대중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과 국힘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곡하게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지지해주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중심 세력, 무게 중심의 세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정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세력, 그 중심 세력을 육성하는 모체가 되어야 된다. 그동안에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특히 원건 자유민주 세력들이 후계 세대를 구축 못했습니다. 산업화 세력들은 자연수명사 사라지고, 김영삼은 민주화 세력 IMF 위에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동안에 이 확실한 거꾸로 우리의 그에 반대되는 세력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오로지 그 사람들의 실수에 힘입은 반사의 이익에만 안주하는 소극적 세력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이념적 한계입니다.
보수가 확실한 가치를 내세우지 못하면 그건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보수는 물질의 보수가 아니라 가치의 보수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기득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력 면에서는 확실한 민주주의 헌정 원리, 대한민국 사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총선형 인재, 총선 때 표 모으는 이런 사람들로 당에 한없이 들어왔고 언제부턴가 이들이 당의 중심이 되어버려서 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급하게 심어놓은 꺾어지해놓은 기와 요초들이 그 허언을 다 장악해버려서 어지럽혀져서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이 중심 세력을 그 후계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워주고 발굴하고 육성해주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이제 서명구 박사님께 질문의 방향을 조금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지난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그 뭐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뭐 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뭐 그때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내가 잘 안다,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민 대표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도가 뭐 내심의 뭐 이런 뜻이 어떻고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서명 박사님께 질문 겸 약간의 이제 그분 아주 뭐 이거는 그 어떻게 뭐 명확하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글쎄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는 뭐 특별한 게 잘 뭐 저희가 파악되는 게 제가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참모진이 지금 아직까지 그 적어도 지난번 같은 그 참모진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 그러나 방향에서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한 쪽에서 우선 수교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수교까지 바로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대화는 시작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 마이크 들었어요. 대화를 하겠다고 할 때 북미 간에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참 이게 좀 난감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뭐 조건을 건다든가 무슨 뭐 다른 차원에서의 그 문제를 좀 바꿔 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뭐 어떤 뭐 도발을 한다든가 사고를 치는 이런 게 아니라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 뭐 이런 뭐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 미국 사이에 이런 그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 진행된다 하더라도 뭐 한국이 대한민국에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고요. 예. 아마 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위기를 끌고 올 겁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식으로 이런 위기인데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히 이제 그런 쪽을 노리면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그러면 조금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민경우 대표님이 정권이 다시 좌파 쪽으로 돌아가면 정말 큰일 난다. 아주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명구 박사님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이 상황이 된 거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제일 애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지금 아주 국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럴 시점에 몇 번의 독대를 요청한 끝에 김건희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모인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가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명구 박사님이 여러 가지 그런 경륜에서 경험도 많으시지만은 실제 한동훈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동훈을 내치면 이것도 위기가 될 거고 끌어안는다고 하면 끌어안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를 머리 꼭대기에 올려줘 이러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하십시오. 매우 민감한 제가 계속 피해 나가고자 아이고 해야죠. 질문인데 이게 뭐 적절한 수준에서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저도 한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아마 다름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걱정은 하되 이거를 저희가 적절한 선에서 걱정하는 의견을 어떻게 해든가 요를 통해서 그분들께 전해드리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나가고 또 새로운 세력을 잘 키워나가는 이런 쪽에 오히려 더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잡아나가는 게 생산적이 아닐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